휴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다. 책과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방송. 이 책 읽을 제38회 지금 시작합니다. I heard what the robot said. I'm going back to bed. 네, 안녕하세요. 이 책 읽을 38회입니다. 가끔은 책을 읽기 싫을 때가 있죠. 글을 쓰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아, 나는 책을 안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글에 재능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어디 책이나 글만 그런가요? 때론 좋아하던 음식도 입에 당기지 않을 때가 있고 죽고 못 사는 친구들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날씨처럼 흘러간다는 것.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는 것. 이런 날은 이래서 좋고 저런 날은 저래서 좋다고 생각한다는 것.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걸 요즘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휴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다. 자, 그럼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책과 글을 사랑하는 남자 곰곰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곰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샤샤님 약간 네. 그런 느낌인데요. 쭉 참 좋게 들었는데 네. 요즘 말로는 이렇게 하죠. 저 뭐지? 되게 요즘 사람 아니신가 봐요. 그런가요? 아, 그런 느낌이구나. 네. 아, 38회입니다. 그렇습니다. 38회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오프닝을 써본 38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번에 공고님 하시는 거 보고 너무 부러워서 나 오늘 더 길게 써왔지. 이럴 수가. 오프닝 이거 써보니까 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 우리 제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써왔는지 이 오프닝을 더 잘 써왔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처음 해봐서 그냥 힘들던데. 그렇습니다. 벌써 38회까지 왔어요. 38하면 뭐 생각나시나요? 38하면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38광땡. 그거 생각났는데 너무 처음으로 생각나는 거라서 옛날에 김현수 작가 그랬나요? 처음으로 생각하는 거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세 번째가 네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화투 치세요? 저 그림만 맞출 줄 알고 그 뭐 숫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건 몰라요. 저도 몰라서 한 번도 못 치는데 38광땡이 왜 38광땡인지는 알아요. 화투는 못 치신다면서요. 화투는 못 치는데 근데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거는 조사했기 때문이죠. 그렇구나. 38회를 맞아서 네. 조사해봤어요. 38광땡이 왜 좋은 건가. 네. 이 화투의 놀이 중에 섰다라는 놀이가 있대요. 네.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게 38광땡이라고 합니다. 네. 섰다는 안 해봤습니다. 저도 뭐 하나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다음.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번에 팔 책 순서로 네. 책을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네. 샤샤님이 사피엔스를 파셨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번 팔아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팔 책은 저는 이제 김훈 선생님의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책을 좀 팔아볼 거고요. 네. 공곰님은 어떤 거? 저는 오스틴 클레온이라는 저자의 훔쳐라 아티스트처럼이라는 책을 팔아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도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있죠. 뭐였죠? 기억 안 나시죠? 네. 페이지였지. 책을 열어서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 넘버가 큰 사람이 먼저 하는 건가요? 먼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이크 있는 그 페이지 여시는 거 아닌가요? 노. 이거 다 읽은 거라 그냥 꽂아놓은 거예요. 네. 둘, 셋. 1입니다. 9입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지. 그래요. 네. 139페이지가 나왔네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1이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자, 그럼 제가 먼저 김훈 작가님의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책을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네, 타이머는 제가 맞춰놓겠습니다. 저희 네. 몇 분으로 할까요? 17분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7분. 되게 디테일하시네요. 왜냐하면 오늘 이 책의 총 녹음 시간이 45분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시간이 되면 녹차 소리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녹차 소리. 지난주에 영롱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네, 김훈 선생님의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책이고요. 오늘은 잠깐 이 책 자체가 그 에세이집이에요.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 네. 여러 가지 에세이가 있고 약간 단점부터 얘기하자면 약간 대중이 없어요. 그냥 김훈 선생님이 쓰셨다라는 거 외에는 별다른 이렇게
카테고리가 없는. 그것에 대한 네. 이야기가 이따 제 책에 나옵니다. 오. 써놔야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셨다가 공건님 얘기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이 책은 뭐 이전에 사피엔스 같은 것처럼 이렇게 쭉 흐름을 이야기한다거나 이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내용들 중에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 거 몇 네. 가지를 같이 얘기해볼 생각이에요. 그러시죠. 그래서 약간 오늘은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 책을 고른 이유에 대해서 좀 네. 얘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2주 동안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책을 팔아야 되나 하고 네. 책을 고르느라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일단 처음으로 생각했던 게 경제서를 해야 되겠다. 요즘 경제서를 읽고 싶어서 야심차게 경제서를 읽고 싶어서 읽어야 되겠다 하고 처음으로 고른 책이 집에 왠지 모르겠지만 그 책이 있더라고요. 최진기의 경제학 오늘부터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최진기 선생님 요즘에 방송에서 안 나오시는. 요즘 좀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시죠. 요즘 좀 저는 그 강연하시는 걸 실제로 봤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조선 미술사 강의였죠. 네. 그렇구나 하고 봤는데 음, 이랬네? 라고 이런 느낌이 들었죠. 그렇죠. 근데 어째서 그러셨을까요? 저는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잘하고 분명히 탁월한 분야가 있는데 네. 왜 그러셨을까? 뭐 이유는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경제학 쪽이고 경제학 사회학 쪽인데 미술사는 인문학이랑 맞춰서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그 타이틀이 인문학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설민석 선생님이 뭐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니었을까? 아니 뭐 경제사 같은 것도 인문이랑 엮을 수 있었을 텐데 그쵸. 왜 무슨 압력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랬고 그래서 그 분의 책을 읽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팔 정도는 아니다라는 그렇구나. 결론이 났어요. 되게 냉정한 기준이 있네요. 그럼요. 단호하시군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본 게 그 장하준 선생님의 경제학 강의가 있어요. 네.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은 아직 잘 모르겠다. 내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두 책을 하고 나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더라고요. 2주가 끝났어. 근데 읽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읽고 좋은 걸 추천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책들을 이제 과감히 포기를 하고 그리고 집에 이제 꽂혀 있는 책들 중에 뭐가 있을까 옛날에 읽었던 거 이렇게 보다가 이 책을 집어들었는데 네. 이 책에 제가 경제학 책을 읽고 싶었던 이유랑 정확히 맞닿아 있는 그 챕터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그러고 오늘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챕터인가요? 그 챕터를 읽어드릴게요. 그 챕터가 제목이 돈은 기호인가 실물인가 라는 챕터예요. 이렇게 들으면 되게 인문서 같고 막 그러게요. 되게 뭐 분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오고 네. 그 지난주에 셰셰님이 네. 은행이랑 이런 얘기 해주셨던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문단 정도만 읽어드릴게요. 네. 이게 딱 저도 몰랐는데 제가 경제학 책을 보고 싶었던 이유가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원래 저는 경제학사니까 제가 한번 듣고 판단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50이 훨씬 넘도록 나이 먹었지만 돈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주희가 쓴 논어 주석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는 아둔함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지만 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고루함을 부끄럽게 여긴다. 돈을 이해하지 못하고서야 내가 속한 이 세계를 이해할 길이 없는 것이다. 불쌍하다 나여. 이래가지고 어찌 세상을 향하여 글을 쓴답시고 줄담배를 피우며 앉아있는가. 이런 문단입니다. 그렇군요. 그 작가분들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뭔지 모르게 되게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걸 본인이라 하면 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를 짚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능력. 동의합니다. 사실 제가 경제학을 알고 싶었던 게 뭐 경제학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경제학사 의미 없어요. 절 보시면 아시잖아요. 의미 없죠.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제에 대한 심층적인 대화를 못 나눠봤기 때문이지 안 나누고 있는 거죠. 둘 다 모르니까. 나누면 금맥 캐듯이 엄청난 지식들이 나올 거라고 믿어. 다음. 네. 하여튼 그 딱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세계가 사실 이 세상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돈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게 뭐 나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렇죠.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의 모든 가치나 노동이나 이런 것들이 돈으로 평가받고 있고 그게 뭐 옳은가 그른가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돈의 흐름이나 돈이 의미하는 바나 이런 걸 종합적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이제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세상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전혀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경제학 책을 좀 읽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책 2권을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 경제학사 4년을 마치고 나면 좀 아나요? 아니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경제학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경제학이 어느 쪽 경제학인지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런 수업을 다 들었는데 네. 미시경제에서는 미분을 해요. 아 진짜요? 네, 미분을 해요. 수업 시간에 미분을 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뭘 계산해야 되는지를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저는.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 모르시는. 노. 그렇죠. 일관성 그렇습니다. 있게. 네. 거시경제는 미시보단 나았어요. 네.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저 이제 그래도 경제학 책 2개 읽어서 미시경제가 뭐 거시경제가 뭔지까지는 알아요. 그럼 저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혹시 청취자분들 궁금하실까봐 잠깐 얘기하면 미시경제가 아마 제 기억에는 그냥 그 옛날에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자유방임주의, 고전주의 그거일 거예요. 아닌가요? 표정이 안 좋은데. 저도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미시경제는 되게 네. 작은 단위의 경제를 말하는 거고 거시경제는 국가의 뭐 운영이라던가 흐름이라던가 이런 큰 관점에서 보는 걸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대학 졸업한 지 오래돼서 옛날 지식일 수도 있어요. 아니요.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맞는데 네. 이게 이제 얘기하는 방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애덤 스미스가 그걸 얘기하고 시장이 그렇게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는 맞았는데 좀 이따 대공황을 맞은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고 시장에 무조건 맡겨두는 게 아니라 뉴딜 정책 같은 정책도 하고 해서 인위적으로 뭔가 조절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거시. 뉴딜 막 이런 거 나오는 건데 다음 주에는 제가 그럼 경제학 책을 해야 되나? 다른 거 정해놓은 책이 있었는데 고민이 되네요. 경제학 한번 다뤄주세요. 저 너무 알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훈 선생님의 이런 지점이 저는 좀 맞닿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 글이 이런 식으로 끝나요. 끝난다기보다 계속 얘기하는 게 약간 제가 느끼긴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김훈 선생님은 안 돼도 돼요. 안 돼도 되죠. 안 되셔도 되고, 안 되셔도 되고 나는 그런 게 잘 안 된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셔도 될 정도라고 그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점이 되면 난 그걸 모른다는 게 훈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잘 알아야 돼. 제가 경제학 공부를 언젠간 해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학 책을 읽다가 그 장하준 선생님의 경제학 강의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알긴 알았는데 쭉 보다가 든 느낌이 내가 책에서 얻고 싶었던 건 결국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쉽게 버는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장하준 선생님의 책은 너무 학문적으로 접근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별 도움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예전에 그 한창 그 유명했던 박경철 원장님의 주식 투자 책을 보셔야겠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되나요? 주식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안 되겠지. 주식할 돈이 있어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식으로 1억 버는 방법 들어봤어요. 하지만 2억, 청자들이 못 2억으로 시작하면 된다.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합니다. 저도 그래서 경제 이게 될까 싶은 느낌이 좀 있는데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제를 모르고는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뭐 어디다 얼마를 투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아야 맞아요. 지금 나 하고 있는 일,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어떻게 될지도 같이 알 수 있는 거라서 그럼요. 중요하죠. 얼마 전에 아마 미국에서 개념이 생각이 안 나네. 뭐더라? 대출을 잘 안 해주겠다? 라는 얘기였던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를 말한 단어가 있는데 단어는 까먹고 제가 이해한 대로 기억하고 있어서 네. 하여튼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투자가 감소하고 뭐 집값이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되게 답답했어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네. 한참 경제 얘기를 했네요. 경제학 책인 줄 알았네. 그러니까 네. 이 책 제목이 이제 밥벌이의 지겨움이잖아요. 네. 저는 가끔 이걸 꺼내 보는데 꺼내 봐서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책을 들고 표지만 봐도 위안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다들 어떤 면에서 직장인들은 아니면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는 밥벌이가 지겹지 않다고
표출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들이 있어요. 자신감도 표출해야 되고 내가 전문가다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그런데 사실 한꺼풀을 벗겨보면 누구나 밥벌이는 약간씩 지겨워.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보면 왠지 위안이 되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계속 갖고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밥벌이의 지겨움 이제 처음에 챕터 중에 보면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처음 나오는 문단 하나 읽어드릴게요. 나는 놀기를 좋아하고 일하기를 싫어한다. 나는 일이라면 딱 질색이다. 내가 일을 싫어하는 까닭은 분명하고도 정당하다. 일은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키기 때문이다. 부지런을 떨수록 나는 점점 더 나로부터 멀어져서 낯선 사물이 되어간다. 일은 내 몸을 나로부터 분리시킨다. 나의 현존이 몸으로부터 떠나갈 때 나는 불쾌하고 불안하고 불편하다. 김훈 선생님이 되게 비장하시네요. 그렇죠. 마치 카레 노래인 것처럼 쓰시죠. 근데 일단 문장이 되게 정제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읽으면. 그래서 읽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런 게 되게 통쾌한 지점인 것 같아요. 누구도 이렇게 지금 현실에서 잘 얘기하지 못하거든요. 드러내놓고. 맞죠. 근데 딱 첫 문장이 나는 놀기를 좋아하고 일하기를 싫어한다. 사실은 누구나 약간씩 그렇거든. 누구나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누구나 대부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죠. 가장 그 유희하고 있을 때 가장 자기 자신답다는 얘기일 텐데 그걸 느낄 때가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읽을 때 이제 좀 통쾌한 거죠. 그렇습니다. 제목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제목에 낚여서 보면 그런 챕터가 몇 개 있고 그런 거랑 상관없는 챕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그렇죠. 책입니다. 근데 워낙 글을 잘 쓰셔서 글 맛이 좋아서 어떤 것도 읽기에 나쁘지 않아요. 저는 소설보다 에세이를 더 많이 읽는 편이긴 한데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냥 에세이를 주로 쓰는 분들도 있고 소설가들이 쓰는 에세이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근데 처음에는 그 보통 에세이를 쓰는 분들이 쓰는 책들을 보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그 박한서 선생님의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에세이를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거구나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에 뭐 공감을 하거나 뭐 딱히 그런 그러니까 세대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니까 있는 그대로 느끼기는 어려웠는데 너무 잘 읽히는 거예요. 글 맛이 있죠. 읽으면서 너무 잘 썼구나 이런 느낌으로 읽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내용도 내용인데 문장이 유려하고 좋으면 그 맞아요. 맛이 있어요. 되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죠. 우리도 언젠가는 네. 다음 저희가 경제를 빠삭하게 알게 될 때쯤 이도저도 안 되겠다 이러다가 아닙니다.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저희가 다 할 수 있죠. 자 다음 그렇습니다. 생각해볼 지점이 몇 개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2개 정도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책이에요.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네. 달리는 자동차를 보면이라는 챕터에 나오는 글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일단 읽고 말씀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이번에도 비장하게 쓰셨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비장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비장하게 읽나요? 그런 글이니까. 네, 가시죠.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이 무섭다. 죽기를 각오한 자는 마침내 죽을 것이고 그가 죽는 과정에서 또한 남을 죽일 것이다. 겁 많은 사람들이 이 하찮은 삶을 그나마 애지중지하면서 조심조심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는 살고 싶다. 라는 비장한 문장이었습니다. 좋네요. 저는 이런 지점에 항상 끌리는 것 같아요. 요새는 뭐 표절 사건 때문에 좀 활동이 뜸하신데 제가 한때 굉장히 좋아했던 박민규 작가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색채가 이런 게 있거든요. 다들 프로페셔널이 돼야 되고 막 바쁘게 살아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의도적으로 나는 프로페셔널이 되지 않고 아마추어로 남겠고 그리고 느리게 살겠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저한테 되게 위안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 지점들이 이런 책에 있어서 그런 데 되게 위안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씩 꺼내서 읽으면 되게 좋은 책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책장에 꽂아놓고 그냥 어떤
어떤 특정한 기분이 들 때 꺼내서 아무데나 펴보게 되는 책들이 있어요. 맞아요. 딱 그런 책이에요. 딱 그런 책이고 뭐 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밥벌이가 지겨우니까 어떡하자는 얘기냐가 네. 나와요. 어떡하자는 얘기냐가 나오는데 네. 궁금한데? 비밀인가요? 아닙니다. 비밀로 할까?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아무 돌이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힘이 나는 면이 있어요. 밥벌이가 지겹고 힘들고 죽겠다가 끝이 아니라 힘들고 지겹고 죽겠는 거 알겠는데 근데 무슨 돌이 있겠니? 해야 된다라는 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녹차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영롱한 녹차 소리.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제목을 보고 위안을 얻고 안에 챕터를 보면서 그렇지 했다가 하지만 무슨 돌이 있겠는가 하면 그래 돌이 없지 내일부터 또 열심히 살아야지 이러면서 얻게 되는 약간 그런 책입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도리가 없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요 우리. 네, 그러니까 김우 작가님이 그 발휘하신 통찰력 중에 하나 그걸 밥이 그러니까 밥벌이가 지겨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김우 선생님의 문장으로 들으면 되게 달라요. 왜냐하면 밥을 세 끼를 먹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 끼를 먹었다고 내일 세 끼를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뭐였더라? 시지프스였나요? 네, 네. 돌을 굴리듯이 네. 매일매일 계속 벌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책이 없는 거라는 거죠. 1년치를 하루에 벌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벌이 시키. 내가 이래서 부자가 못 되나 봐. 이게 다들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류의 사람이 있고 물론 뭐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군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일단 애초부터 발달한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그게 발달하지 않은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트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겠고 이런 게 되게 밝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죠. 부러워요. 진짜로. 부럽습니다. 네. 친하게 지내요. 친하게 지내면 사기를 치시려나? 우리에게서 돈을 벌어 가시겠죠. 자, 다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벌이의 지겨움 여기까지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쉴 틈 없이 바로 이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가 훔쳐라 아티스트처럼이라는 책을 네. 팔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잠깐만 그래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네. 소문 돌리셔야 되니까 청자분들은 얼마나 쓰실 수 있고 제가 이쯤에서 음악을 넣을 겁니다. 자,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훔쳐라 아티스트처럼이라는 책이고요. 오스틴 클레온이라는 외국 사람이 쓴 책입니다. 영어로 쓰여 있나요? 영어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보통 외국 책을 한국에서 출판할 때는 네. 번역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외국어가 많지는 제가 않습니다. 출판계를 또 몰라서. 자, 이 지은이 저자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네. 잠깐만요. 제가 이런 게 있어요. A4 용지에 네. 정리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 정리하면 한번 정리가 되는 건 좋은데 정리한 걸 찾아봐야 얘기가 될 것 같은 느낌 강박이 막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것도 막 순서대로 이대로 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순서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저자 소개가 이렇습니다. 글 쓰는 아티스트, 창의적이며 기발한 텍스트와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크리에이터, 신문이나 책에서 단어를 발췌하고 변형시켜 창조한 기발한 책 뉴스페이퍼 블랙아웃을 출간해 여러 매체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이분이 한 작업이 뭐였냐면 이거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저도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훔쳐서 좀 썼는데 네. 그런 거예요. 신문 중에 일정 부분에서 그 단어를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서 그러니까 만약에 뭐 I am a boy라고 써 있으면 이 중에 M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검게 칠해요. 그리고 그건 다른 문장에서 또 어떤 한 단어를 그걸 연결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약간 시각적인 거라 말로 설명을 드리면 약간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공공님 인스타그램 가면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쓴 지 좀 됐는데 자기도 잘 몰라. 내가 더 잘 알아. 그래서 이 저자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뉴스페이퍼 blackout.com이라고 들어가서 보면 텀블러로 만드셨던데 했던 작업들이 있어요. 이게 저자의 첫 책이었던 것 같고 저도 그 인스타그램에 이거 이제 영감을 얻어서 문장 조립을 네. 해보자. 근데 이게 보니까 시간을 안 눌렀네?
이게 보니까 네. 영어보다 한국어가 어려워요. 아. 영어는 단어들을 나열해서 만들기가 좋은데 아, 그러네요. 한국어는 종료가 되려면 서술어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서술어 종류가 많지 않아요. 그 글들에. 그러다 보니까 만들 수 있는 단어가 좀 한정이 되고 문장이 한정이 되는데 근데 이분은 거기 써 있는 글로 어떤 문구를 만들어서 메시지를 주는 거고 저는 똑같이 하고 싶진 않아서 문장을 하나 뽑아서 그 문장으로 시작하는 짧은 문단의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고 누가 제 인스타에 오겠어요만은 많이들 가실 겁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네, 팔로워스 늘어나는 거 본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 안 한 지 좀 됐는데 그거 하면 근데 굉장히 즐거웠어요. 항상 할 때마다 페이지를 저는 이제 손으로는 안 하고 촬영을 했는데 촬영을 해서 보면서 단어들을 뜯어보는 거예요. 하나씩. 완전히 문장을 해체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런 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몇 가지 문장을 만들고 거기에 이야기를 붙이고 이게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책은 약간 실용적인 조언들이 많아요. 무엇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일까? 근데 저의 생각으로는 그 인생을 예술로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예술 작품을 하나 만들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이 좀 가득하고 이 책의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책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책을 끝까지 읽기 전에 아 나도 뭐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도 뭘 좀 하고 싶다. 손으로 끄적거리기라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렇게 저는 메모해온 거를 하나씩 체크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공님 스타일이십니다. 투두리스트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아, 저 매우 좋아합니다. 업무 관리 툴 막 이런 거. 그리고 이 책은 저한테는 약간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원래 책을 접거나 책에 밑줄을 긋거나 뭘 쓰는 걸 절대 하지 않아요. 뭐 일부러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기보다 몸이 반응을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그게 다 부질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밑줄을 긋고 뭐 생각나는 뭐 문장이나 글이 있으면 쓰고 접고 했던 거의 첫 책이라는 의미가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렇게 하게 되셨나요? 다른 것들도? 이 이후로는 아직 한 권도 읽지 않아서 아, 그렇군요. 이게 가장 최근에 읽은 책. 근데 진짜 의미가 있네요. 되게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책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읽고 있으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사실 이 책을 2014년에 샀어요. 그래서 2014년에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와. 이게 복사를 해왔는데 팟빵에 댓글로 올려주시나요, 이미지? 이거 제 인스타에 아마 2014년 6월 19일 날 제가 읽고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제 생각들이라기보다 이 책에 나오는 큰 타이틀, 목차가 10개가 있고 네. 작은 타이틀이랑 그 안에 있는 문구들 중에 마음에 드는 것들을 썼는데 이 책의 목차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목차가 총 10개고 첫 번째가 훔쳐라 아티스트처럼, 두 번째가 그냥 시작해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세 번째 당신이 써라, 당신이 읽고 싶은 책, 네 번째 두 손을 써라, 다섯 번째 곁다리 작업이나 취미가 중요하다, 여섯 번째 멋진 작업을 하고 사람들과 공유하라, 일곱 번째 지리적 한계는 더 이상 없다, 여덟 번째 호감형이 되라, 세계는 작은 마을이다, 아홉 번째 질릴 만큼 꾸준히 하라, 이것이야말로 작품을 완성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가 크리에이티브는 백이다. 백? 백이. 더하기 빼기. 크리에이티브는 백이다. 백이다. 네. 백, 노, 백, 네. 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 읽다 보면 이렇게 무릎을 치게 되는 근데 이라는 진부한 문장인데 이건 너무 목차만 들었는데 무릎을 몇 번 치고 싶었어요. 목차 문장을 되게 잘 썼네요. 네, 문장을 잘 쓰고 앞에 나온 것처럼 텍스트랑 일러스트레이션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라서 언어 감각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제가 간단하게 제가 인상적이었던 문장들 몇 개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49페이지에 보면 저만 보겠네요. 네. 네. 아니 지금쯤 사서 같이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다음 코난 오브라이언이라고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코미디언. 네.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대요. 내가 늘 꿈꿔온 롤 모델처럼 되는 것,
그것에 실패함으로써 우리는 존재감과 독창성을 갖게 된다. 이런 말이 있었고 그다음에 68페이지에 제가 이것도 다 적어왔습니다. 네. 이거는 68페이지는 이제 그 내용이에요. 손으로 써라. 두 손으로 작업을 해라. 디지털만 쓰지 말고 아날로그식으로 작업을 해라. 그래서 첫 번째 책 뉴스페이퍼 블랙아웃을 만들 때 얘기인데 이때는 손으로 작업한 모든 걸 스캔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A4 용지 4분의 1 크기로 전부 출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작업실에 온통 늘어놓은 다음에 재배열하고 한 장 한 장 순서대로 쌓아 올린 다음에 그 순서를 그대로 컴퓨터로 옮겨놓은 게 첫 번째 책이 됐다. 그래서 제일 먼저 손으로 작업하고 컴퓨터로 작업한 다음에 다시 손으로 작업하고 다시 컴퓨터로 작업을 했다. 자기는 모든 작업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네요. 실제로 손에 잡히는 무언가로 작업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래서 저도 써놨던 글들을 다 출력을 할까. 오늘은 그래서 다 출력해왔거든요. 제가 평소에는 노트북을 열어놓고 하는데 그러네요. 전 쉬운 남자라서. 근데 곰곰님이랑 몇 번 이야기했던 거기도 하지만 노트북이나 어떤 액정이 있는 기기는 그 액정에 갇히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사고가. 그래서 종이는 그래도 이렇게 놓으면 주변 환경까지 이렇게 좀 퍼져나갈 수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요 근래 인상적으로 본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꼭 수사하는 장면이 나오면 인물의 관계도나 배경, 뭐 시간 이런 것들을 칠판에다 다 프린트해가지고 붙여두거든요. 사진이랑. 맞아요. 그게 수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지. 컴퓨터로 관계도를 그려두는 것보다. 그런 면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그 빨래를 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빨래를 널다가 제가 빨래를 넣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빨래를 넣을 때 쾌감이 오는 순간이 있어요. 언젠가요? 언제냐면 빨래거리에 빨래를 하나씩 넣는데 빨래거리에 이렇게 걸 수 있는 거리의 개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그 빨래의 개수가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깔끔하게 남는 거 없거나 모자란 거 없이 딱 맞아 떨어질 때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왜 쾌감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개수에 맞춰서 빨래를 잘 넣었어에 대한 쾌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빨래를 하고 난 이 결과물이 이 빨래 거리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았어. 딱 맞았어의 쾌감인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닌데 그 빨래 거리에 빨래를 널고 있으면 나의 사고의 범위는 빨래 거리에 딱 묶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빨래 거리보다 뭐 좀 더 남으면 다른 데 걸고 하면 되지.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 맞춰야 돼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툴들이 생각을 좀 제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의 범위를. 맞아요.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종이가 최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여러 가지를 쓰면 그걸 조금 한 발짝 뒤에서 약간 제가 알기로는 메타라고 하는데 거기에 묶이지 않고 이거 전체를 보는 거죠. 액정이 아니라 기기를 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요 기기에서 작업해서 요렇게 사고가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르게 또 생각해보고. 꼭 그래서는 아닌데 저는 글쓰기나 아니면 메모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아이폰에서 어플을 쓸 때 주기적으로 바꿔가면서 써요. 근데 그게 꼭 일부러 바꿔야지는 아니고 어플 욕심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죠.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질리고 주기적으로 좋은 어플들이 나와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정착했어요. 그래서 메모의 용도를 보니까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SNS에 올리는 메모가 있고 올리는 텍스트가 있고 맞아요. 혼자 쓰는 일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기가 약간 어중간하더라고요. 나눠서 정리하기가. 그래서 앱을 하나씩 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쓰는 앱은 데이원이라는 아이폰 앱이 있는데 요번에 2가 나오면서 되게 잘 나왔어요. 메모도 이제 카테고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저널별로 분리가 되고 그렇게 나 혼자의 메모는 걔로 정리하고 외부 SNS 메모는 모멘토라는 앱이 있어요. 걔도 새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로운 앱이 나왔는데 걔는 그 내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막 이런 데들에 올린 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보여줘요. 그래서 그 어플만 들어가면 내가 몇 월 며칠에 페이스북에 무슨 글을 썼고 트위터에 뭘 썼고
인스타에 뭘 썼는지를 한 앱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오. 타임라인으로. 오. 그렇게 보면 한쪽은 내가 바깥쪽에 뭘 썼고 한쪽 앱은 내가 안쪽에 뭘 썼구나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더라고요. 여보 그래서 어플 산 거야. 알람이 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야. 아, 그럼요. 다 네.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럼요. 다음. 이게 아까 그 김훈 선생님이 썼다는 것만 아, 공통점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답 같은 설명 같은 게 여기 있어요. 뭐냐면 작품들 사이의 일관성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라. 당신의 모든 작품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특징은 전부 다 당신이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뭔가를 뭐 쓰거나 끄적거리거나 말을 하거나 할 때마다 고민이 되잖아요. 이건 어떤 시리즈로 엮일 수 있을까? 그렇죠. 예. 어떤 맥락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고민을 하지 말라. 네가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미 그것들은 엮여 있다. 그렇군요. 훌륭한 통찰이네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책도 보다 보면 그런 건 있어요. 음, 그 내용들은 약간 중구난방인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다 네. 보면 아, 김훈 선생님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자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책. 에세이는 그런 매력이 있죠.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참 인상적으로 봤던 건데 프로젝트의 일생이라는 흐름이 있는데 밑에 참고로 써 있어요. 내 친구 모린 매큐에게서 훔쳐옴. 근데 프로젝트 기본적으로 자기가 말해준 아이디어를 훔쳐가서 너의 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아니죠. 아닌가요? 남의 아이디어를 훔쳐와서 내 예술 작품을 만들어라. 아, 라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명한테서 훔쳐오면 표절인데 수백 명한테서 훔쳐오면 오리지널이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이 한 얘기인데 그렇군요. 프로젝트 일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건 내 평생 최고의 아이디어야. 에서 시작한다 이거죠. 에서 시작. 다음 단계,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안 풀리네. 그 다음 단계, 작업 꽤나 해야겠는걸. 그 다음, 이건 너무 구려, 지겨워 죽겠어. 최하 단계, 어두운 멘붕 시기.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완성됐다. 구리긴 하지만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 그 다음 단계가 완성한 게 좋긴 할 거야. 다음 작업에 참고할 만한 뭐라도 배우게 되겠지. 다 프로젝트 일생이라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프로젝트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 모든 면에서 그렇진 않겠지만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말고 혼자서 뭔가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좀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많죠. 공감이 엄청 가는데 그렇습니다. 처음 할 때는 되게 그럴 것 같았는데 세상을 바꿀 것 같지. 그렇죠. 하다 보면 그래 이럴 때가 있죠.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32페이지에 무기력은 크리에이티브의 암적인 존재다. 항상 리듬을 타고 있어야 한다. 한 번 리듬을 잃게 되면 작품 활동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또 스스로 이런 끔찍한 상태가 꽤 지속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되찾을 때까지는 쭉 끔찍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흐름, 리듬. 이 책에서 그 일을,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예술 활동, 네네. 작품 활동, 나의 그냥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는 방법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출퇴근하는 일을 가져라. 카프카도 공무원이었다고. 공무원이어서 퇴근하고 글을 썼대요. 출퇴근하는 일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글 쓰는 시간을 만들어서 써라. 그리고 빚지지 말아라. 빚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고 이 뒤쪽에 저는 빚이 있는데 어떡하죠? 141페이지에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되게 큰 글씨로 결혼을 잘할 것. 그건 됐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럼 빚이 있으면 어때? 그래, 빚 좀 있으면 어때? 야, 빨리 가자. 성공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결혼을 잘할 것이라고 써 있으면 그게 뭐에 대한 이유거나 뭐 조건이거나 이런 거잖아요. 네. 제가 그러면 네.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파트너는 안정감을 준다. 아티스트와 살려면 온 집안이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내 친구가 묻자 우리 아내는 이런 농담으로 받아쳤다. 그렇죠. 전 아주 그냥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아내 최고다. 라는 글이 써 있습니다. 어디나 남자는 똑같구나. 그렇군요. 이 책이 결국 저는 제일 좋았던 점은 그러니까 자기 작품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세사님한테밖에 안 보일 텐데
크리에이티브는 빼기다를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사람 작업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그 뉴스페이퍼 블랙아웃. 네, 그런 작업이죠. 궁금하신 분은 사보세요. 아 그렇군요. 네, 되게 재밌게 생겼어요. 네, 이거 되게 금방 읽히고 중간 중간에 영감을 주는 글들이나 아니면 뭔가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글들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면 이제 맨 제일 마지막에 책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뭘 해야 될까가 있어요. 여기에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걸어라. 그리고 도둑질 파일을 만들어라. 도서관에 가라. 공책을 사서 갖고 다니며 써라. 캘린더를 활용하라. 일지를 써라. 이 책은 멀리 치워버려라. 블로그를 시작하라. 마지막으로 낮잠을 자라. 그렇습니다. 우린 낮잠을 자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되게 결론이 좋은 책이네요. 그리고 이 뒤에 추천 도서 목록이 쭉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10권입니다. 10권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권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 추천 도서 목록 10권 중에 한 권이 제가 집에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래서 그것도 중간 정도 봤었는데 처음에 완독을 하고 다른 책도 있고 몇 권이 있는데 이 책이 있네요. 리워크. 리워크가 네. 있어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똑바로 일해라. 그렇죠. 그렇게 번역을 하셨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책들이 너무 궁금해서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추천 도서를 다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다 원서 제목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알라딘 같은 데 가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안 나와서 다음 기회에 네. 해보는 걸로. 이 책은 2부도 있어요. 1부가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이 훔쳐라 아티스트처럼이고 네. 두 번째 책은 보여줘라 아티스트처럼 이에요. 첫 번째 책이 어떤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얘기라면 두 번째 책은 내가 작업한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유할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책도 읽고 있는데 저는 첫 번째 책이 조금 더 좋긴 했는데 녹차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녹차는 조금 더 맑고 고요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발랄한 느낌이에요. 아니야, 녹차 쓰던데요. 네, 그렇죠. 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작업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책이 조금 더 좋았는데 두 번째 책도 좋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삶에서 내가 주인이다.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직접 뭔가를 내가 만들어내는 일도 포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일에서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이 책을 읽으면 일단 뭐라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어떤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을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책은 그런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권태가 뭔 줄 아는 분들, 권태로움을 아는 분들이 읽으면 좋겠다. 권태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는 사는 것 자체에 권태를 느끼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매 순간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나는 어떻게 그냥 흘러만 가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이 책을 보고 책에서 말하는 대로 소소하게 직접 손으로 뭔가 작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뭐 나아진다, 뭐 달라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진 않은데 그래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아까 김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맞닿아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일이 진짜 자신에게서 자신을 소외시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예술적인 활동이나 이런 걸로 다시 그거를 자아를 하나로 합쳐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우리가 부속처럼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우리가 같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런 건 미리 알려주시면. 이거 저희가 얼마 전에 잠깐 얘기 나눴던 그랬군요. 그 얘기입니다. 네. 우리는 네. 왜 창의적이어야 할까요? 저희가 이 질문을 나눴다고요?
잠깐 얘기했었던 어. 나만 했나? 다른 기억이 안 다른 나지? 사람인가? 이러면 안 되는데. 기억이 안 나지? 왜 창의적이어야 할까? 네, 우리는 요즘에 네. 창조성, 뭐 창의, 창조 경제, 나, 망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많잖아요. 네. 창의적이어야 한다. 창의성이 중요하다. 음. 근데 왜 창의성이 중요하고 우리는 왜 창의적이어야 할까요? 그러게요. 난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층위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창의성이 중요하고 창의적이어야 한다라는 발화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이제 기업이 하는 얘기면 그래야 수익이 더 잘 나니까겠죠. 그리고 만약에 개인이 그 말을 자기 자신한테 한다면 그래야 더 나답게 살 수 있으니까가 정답일 것 같고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비슷한 생각이고 이게 창의적이라는 것이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전에 지금은 정보화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전에 산업사회에서는 성실함이 미덕이었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성실함에 대한 얘기군요. 얘기. 네네 네.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산업사회에서는 성실함에 대한 미덕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일을 그 생산력을 1을 넣으면 10이 나오는 세상이어서 그런 생산 거죠. 시간에 따라서도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리 숙달이 됐어도 이 10을 12까지는 올릴 수 있는데 30으로는 못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성실하게 라는 가치로 일을 했냐가 중요했을 것 같고 이제는 1을 넣었을 때 10이 아니라 무한대가 나올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을 해서 10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한대를 만들어야 한다. 1에서 10을 만드는 과정은 정해져 있는 과정인데 1에서 무한대를 만드는 과정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가능은 한데 그쵸. 일부 사람들이 해내긴 했는데 그럼 저 사람들이랑 다른 영역에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를 알아와야 이게 이제 사회가 새롭게 요구하는 기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는 안 중요하고 잘해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성실함은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아닌 거죠. 중요한 가치가 아니게 된 것 같다. 하지만 그런 면도 있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잘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 성실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창의적으로 성과를 내면 된다. 이게 말씀하신 기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냥 삶이라는 사람이 살면서 어떤 생산하는 뭐가 됐던 그런 모든 면에서 이렇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이제 세자님이 기업 입장, 네. 사람 입장에서 나누셨던 것처럼 이 창의성을 자기 삶에서 좀 써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여기 자기가 뭔가 이게 취미 활동을 하라라는 얘기가 이 책에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렇게 내가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창의적으로 뭔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속하는 게 우리가 이 영목한 세상에서 영목한 내리막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힘이 되는 무언가가 아닐까.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이 책을 처음에 방송을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네요. 뭐였나요? 뭐였냐면요. 네. 이런 거였어요. 공호님 취미가 뭐세요? 방송입니다. 라고 대답하기 위해서. 그렇지, 맞아. 나도 모르게 지금 0.5초 망설인 것 같은데. 우리 이 정도면 괜찮은 취미 생활 잘. 사장님 취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취미로 방송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지. 이것은 우리의 취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의 취미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책 소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책 얘기 듣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진 건데 네. 이거 두 번째 권이 보여줘라 아티스트처럼 그렇습니다. 이라고 갖고 오셨네요. 네,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자기가 한 그 액티비티 워크를 네.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네. 혹시 저희 이 책 이글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개할 것인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었나요? 책을 아직 다 안 읽어서 제가 책을 다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책은 다 읽고 하는 거죠. 그럼요. 읽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또 책을 한번 신나게 팔아봤고요. 저는 김훈 선생님이 쓰신 밥벌이의 지겨움, 그냥 책장에 꽂아놓고 보고만 있어도 힘이 되는 힐링 도서 밥벌이의 지겨움을 갖고 왔고요. 공곰님은 오늘 보여줘라 아티스트처럼
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쟤도 책장에 꽂아놓으면 뭔가 갑자기 아티스트적인 영감이 솟아오를 것 같은 그런 책이네요.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죠. 한 책도 번씩 되게 보면, 예뻐요. 또 노란색이잖아요. 그건 2권입니다. 1권은 검은색. 그렇군요. 반지 블랙. 그러네요. 네. 하여튼 그래서 약간 경각심이 들 것 같아요. 음. 저는 책장에 없지만 책장에 이렇게 꽂아놓으면 지나가다 딱 보면 아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뭐 하면서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저는 그 책 표지나 책 제목이 주는 울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아까 샤샤님 말씀하신 그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책처럼 그래서 일부러 어떤 시기에 나한테 필요하다 싶으면 그 책을 그 집에 컴퓨터 옆에 선반 비슷하게 뭘 꽂는 곳이 있거든요. 읽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책을 꺼내서 거기 꽂아놓고 읽는 경우들도 있어요. 화두가 되는 거죠. 그 제목이. 그렇죠. 삶의 화두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 아니고 예전에 요즘엔 안 꽂아놨고 제일 마지막으로 꽂아놨던 책의 제목은 운명이다. 였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네, 그 책을 꽂아놨었죠. 어떤 의미셨나요? 네. 뭐 개인적인 의미인데 저는 이제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그 모든 리더에게는 공과 과가 있고 네. 여러 가지 면이 있어도 판단을 한 면에서 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멋있게 사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 제가 느끼기에는 왜 한때 이슈가 많이 되고 유명했던 김어준이나 네.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자기 뜻을 펼치면서 사는 멋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걸어놨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멋있다고 생각되는 대로 사는 사람인 거죠.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렇게 살기에는 나약하거나 비겁한 경우들이 꽤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왜 반성 방송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책 2권을 신나게 팔았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녹음을 이어서 할 거고요. 여러분은 청취자 일주일이 여러분들과는 걸리시겠네요. 일주일 뒤에 네. 저희 글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